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이제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 태블릿 PC로 수업을 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점을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 64쪽인데요. 쪽을 보면 탄소화합물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탄소화합물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탄소화합물이라는 것은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 산소, 질소, 인이나 황이나 이런 것들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탄소 화합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탄소화물은 어디에 이용이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탄소화물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또 원소들 할 때 산소와 규소, 즉 규산형 광물들이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전 시간까지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이고요. 또 생명체를 구성하는, 즉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원소 중에서는 뭐가 제일 많았죠? 산소랑 탄소 이게 제일 많았었죠. 그리고 산소랑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크게 이야기하자면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화합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용이 되냐? 이것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화합물 하면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탄소 원자는 이제 탄소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규산형 광물의 모습 생각해 보면 규소가 3주기에 14족 원소였잖아요. 똑같아요. 탄소는 2주기에 있으면서 14족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14족인데 체외각 전자가 4개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자과 전자도 4개인데 이때 하나의 탄소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공유 결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4개였어요. 공유 결합을 4개나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옆에 이것저것 열심히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소가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 원자과 전자가 4개고요.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탄소화물이 얼마나 다양한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우리 교과서를 보면 이 탄소 4개 공결합 할 수 있었죠. 자, 4개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손을 4개를 4군데로 뻗어도 되고 아니면 옆에 있는 것과 손 2개 잡고 나머지 것들과 하나씩 잡아도 되고 여러 가지 모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교과서에 있는 탄소화물의 다양한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탄소와 탄소 사이에 손을 하나 잡았어요. 자, 이런 것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만 잡았다. 그러면 단일 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2군데에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공유 결합을 2군데에서 하고 있죠. 이것은 공유 결합할 때도 배웠었죠. 이중 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3개 잡을 수도 있겠죠? 자, 3개 잡았다. 그러면 이것은 3중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탄소가 지금 2개밖에 이렇게 안 그려져 있고 여기는 하나 결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 탄소가 무궁무진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탄소만 올 수 있을까요? 다른 것도 올 수 있어요.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다른 것도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탄수화물의 모양을 좀 추가해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위에는 단일결합 이 모양하고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 모양이 직선인데 완전한 직선은 아니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입체 구조일 것이기 때문에 이 탄소들이 이렇게 연결된 모습을 사슬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즉 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사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옆에 있는 걸 보면은 이것도 사슬인 줄 알았는데 옆에 이렇게 뭔가 튀어나왔죠. 여기도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도 이 구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지를 친 구조, 가지 모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양은 이렇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고리를 이루었죠. 이것을 고리형 구조 또는 고리 모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위에 것은 이제 단일결합,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 같은 경우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공유 결합 개수에 따라서 나눈 거고, 또 아래 뭐 사슬, 가지, 고리 모양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살펴본 지금 한 6개, 총 6개 지금 공유 결합 또는 모양에 따라서 나눠서 여러 가지 탄소 화합물의 구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어떤가요? 자, 이렇게 6가지로만 나누었는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들, 다양한 화합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바로 탄소화물이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뤄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요. 그러려면 먼저 고분자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고분자라고 부르는 거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고분자는 분자량이 몇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한데, 그것은 아직 너무 우리한테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합시다. 커다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커다랗고 좀 더 복잡한 모습. 이런 고분자를 형성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필요하겠죠. 그 단위를 우리는 단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위체들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고분자의 종류와 그 단위체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처음부터 탄수화물이 딱 단백질이 딱 그렇게 거대한 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단위체라는 것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고분자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단위체가 만날 때 물이 빠지는 반응도 있고요. 첨가되는 반응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고분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정리할 것은 뭐냐면 이 고분자에 해당하는 물질과 이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단위체의 종류,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자, 고분자 중에서도 우리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탄수화물이 있죠. 그러면 이 탄수화물은 어떠한 단위체가 모여서 탄수화물이 되냐? 바로 그 단위체의 이름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모여서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합체 되는 게 아니라요. 만나게 되는 과정이 있고 결합이 있습니다. 이 결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배워볼 거고요. 자, 두 번째 고분자로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단백질도 이제 고분자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만나서 단백질이 되냐? 이것은 바로 단백질의 단위체 아미노산입니다. 자,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조합이 돼서 이렇게 단백질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헥산도 고분자 중에 하나인데, 이 헥산에는 DNA도 있고 RNA도
있죠. 이 두 가지 종류 다 핵산인데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간단한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이름이 길죠? 이름이 길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이 있습니다. 자, 지방은 뭐로 되어 있냐 하면 얘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아미노산 있죠. 이 아미노산이 어떠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이 되는지 그 과정과 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핵산의 단위체가 단일 가닥이 또는 이중 가닥,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나눠진 이 핵산이 되는 형성 과정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고분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교과서 66쪽이네요. 66쪽에 탄수화물과 이제 지방의 단위체들이 나와 있어요. 아까 했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이 탄수화물 단위체는 포도당이었죠. 포도당 이렇게 아이고, 글자가 가려져서 지우개로 지우고, 자, 포도당이 탄수화물의 단위체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 저렇게 단순하진 않죠. 근데 이 포도당이 단위체예요. 얘네가 이제 만났어요. 무엇이 되냐 하면 탄수화물이 됩니다. 여기 녹말이라고도 표현돼 있고 글리코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탄수화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가 이제 모여서 고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아래에 이제 지방의 단위체인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만나서 중성지방이 되거나 또 우리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이 있죠. 세포막의 성분인 인지질 또한 그 기본 단위체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의 단위체가 결합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단백질이 다음에 나오는데 단백질의 아까 단위체 뭐였죠? 아미노산, 그쵸? 자, 근데 이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그냥 막 모이는 것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결합을 해서 만들어져요. 그것이 이따가 배울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이 아미노산이 뭉칩니다. 그러면 여러 개가 이제 다시 만나서 여기 앞에 폴리가 붙어 있죠. 폴리는 여러 개가 만났다는 뜻이에요. 폴리펩타이드 구조가 되고 이 폴리펩타이드 구조는 꼬이고 접히면서 특정한 기능을 나타내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게 이제 고분자 단백질이 되는 거죠. 자, 아미노산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또 특정한 기능을 나타내는 단백질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산을 볼 건데요. 자, 핵산의 단위체는 뭐였죠?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핵산이 바로 고분자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까지 이런 고분자들이 되는 원리가 다 똑같았어요. 어떻게 똑같았냐 하면 원리가 무엇이었죠? 가장 간단한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연결이 돼서 고분자라는 걸 형성하는 거였죠. 자, 오늘 다룰 고분자는 사람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물질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미노산의
빨간 색깔이네. 색깔을 바꿔볼게요. 아미노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미노산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단백질을 만드는 단위체였죠. 단백질의 단위체입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의 구조는 되게 특이해요. 자, 아미노산의 구조를 한 개 그려볼게요. 가운데 탄소가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R1이라고 이제 쓸게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 R2 해서 아미노산은 총 20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 여기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오른쪽과 왼쪽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수소 있고, 오른쪽에는 C, 그리고 이중결합한 산소, 그다음에 OH. 이 부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얘는 이 부분을 카복식이라고 합니다. 카복식이라고 하고요. 왼쪽은 어떻게 돼 있냐? 왼쪽은 NH2. NH2. 이때 H2가 단위 결합으로 2개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왼쪽 부분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부분은 아미노기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작용을 하는 이 아미노기도 그렇고 카복식이도 그렇고 어떤 작용을 하는 되게 특별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분자 내에 이렇게 카복식이도 있고 아미노기도 있다는 것에 되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아미노산이 이제 여러 개가 연결이 돼야지만 단백질로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합되는 모습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구조를. 지금 아미노산 한 개를 그려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아미노산을 구조가 가운데 중심에 탄소가 있었고요. 왼쪽에는 아미노기 NH2가 있고 위에는 이제 종류가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이 달라붙을 것이고요. 그 옆에 카복시기가 이렇게 있었죠. 이번에는 OH를 여기다 이제 그려볼게요. 결합되는 거를 자세히 볼 건데요. 오른쪽에도 똑같이 아미노기 왼쪽에 있고 가운데에 탄소. 여기에는 뭐 똑같은 R1이 올 수도 있고 뭐 R2가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고요. 오른쪽에 또 카복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를 볼 건데요. 자, 여기에 COH에 이 카복식이 OH랑 잘 보세요. 여기에는 OH랑 그 두 번째 있는 아미노산에 이 H 아미노기에 있는 수소 하나랑 만나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이거 뭐죠? 저 물이죠. 공유결합 물질에서 했었던 바로 H2O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 2개가 만나면서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 하나가 빠지면서 어떻게 되죠? 남은 것이 이제 결합이 돼요.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연결된 부분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금 결합이 되는 부분이 이 두 부분인데 어떻게 결합이 될까요? 왼쪽은 똑같겠죠. 결합되는 부분만 써보면 이렇게 결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합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여기를 색깔을 너무 많이 썼나? 다시 노란색으로 쓸게요.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 물이 빠지고 그 다음에 결합되는 이 부분을 어떤 결합이냐고 부르냐면 바로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 사이에 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결합의 이름이에요. 자, 여기서 추가로 조금만 어려운 용어를 설명하자면은, 자, 지금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아까 물이 빠져나왔죠. 물이 빠졌어요.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서로 만나는 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탈수, 우리 탈수기 생각하면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물이 빠지고 다시 만나는 거,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자, 지금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했던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탈수 축합 반응, 이렇게 아미노산끼리 결합할 때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선생님이랑 또 다른 탈수 축합 반응을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여러분 탄수화물의 단위체 기억나나요?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이었죠. 포도당들이 이제 여러 개가 돼서 탄수화물 되는 모습. 자, 그때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드린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포도당을 한번 그려볼게요. 포도당을 그냥 결합되는 부분만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OH. 또 옆에도 포도당이 이렇게 있겠죠. OH기만 일단 그려서 결합되는 부위 모습만 좀 볼게요. 자, 여러 개가 이제 연결이 될 건데, 그러면, 자, 누구랑 누가 만나냐? 앞에 있는 이 OH 있죠? OH랑 뒤에는 이제 수소 원자 하나가 이렇게 만나서 뭐가 되죠?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 이렇게 해서 물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 분자가 물 하나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죠? 그쵸? 산소 하나가 남죠. 여기 그러면 이 산소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물이 빠지면서 서로 만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물이 빠지고 서로 여기 있는 산소 서로 만났죠. 산소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자, 이러한 반응, 아까 물이 만나고 연결되는 거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였어요. 자, 아미노산끼리만 있는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포도당이 만나면서 고분자가 되는 탄수화물이 되는 과정에서도 탈수 축합 반응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단백질. 이제 아미노산이 만나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자, 다시 이제 교과서로 돌아가서 자,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이 지금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그 과정을 자세히 봤어요.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냐 하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났어요. 이때 아까 물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여러 개가 모였죠.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됐는데 이 폴리펩타이드는 아까 어떻게 된다 했죠? 접히고 꼬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자, 그 접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변하냐면 단백질의 이제 입체 구조가 변하게 되는데요. 이 입체 구조는 여기 이제 우리 교과서 69쪽에 다양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모양이 다 가지각색이죠. 자, 이 입체 구조는 왜 중요하냐면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뭐가 결정이 되냐면 기능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하는 기능은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이렇게 단위체 조합만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생명체에 대해 공부를 한 이유고요. 자, 오늘 수업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이런 형성을 공부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유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겠죠? 자, 아미노산의 이제 개수도 그렇고, 아미노산의 이제 배열 순서도 그렇고, 그것들에 따라서 단백질의 이제 기능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미노산의 종류는 총 20가지가 있어요. 자, 20가지가 있는데, 이 종류를 전부 다 암기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랑 그걸 통해서 이것들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많다는 사실까지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단백질의 기능. 그럼 이런 단백질들은 어떤 기능을 하냐? 첫 번째 특징인데요. 첫 번째 이제 기능인데요. 기능 첫 번째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낼 수 있는 열량은 4kcal죠. 대략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단백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그렇죠. 우리 효소, 5단원에서 배웠던 효소인데요. 자, 우리 몸의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은 중요한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효소의 주성분이기도 하고 또 호르몬의 주성분이기도 해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관장하고 있는 건데 이 주성분, 단백질의 주성분, 이 호르몬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또 항체의 주성분이기도 해요. 이 항체는 뭐죠? 우리 몸에서 이제 방어작용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항체의 주성분도 단백질이라는 거. 또 추가로 그렇죠. 근육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소, 호르몬, 항체, 근육의 주 성분이라는 거. 이게 단백질의 또 기능이고요. 또 세 번째 특징은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함으로써 뭘 조절을 하는 거죠? 물질 대사나 혹은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단백질의 기능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두 번째로 중요했던 핵산. 그러니까 두 가지 고분자 중에서도 특히 중요했던 게 있었죠. 첫 번째 단백질, 두 번째 핵산. 두 번째인 핵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로 돌아가서 자, 교과서 71쪽을 보시면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의 단위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전체가 지금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라 어디가 뉴클레오타이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당 있고 인산 있고 염기 있죠. 이 당, 인산, 염기가 1대1대1 이렇게 결합한 요 모습. 요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핵산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만나냐 하면 일단 여기 당이랑 인산이랑 지금 결합을 했죠. 당이랑 인산이랑 연결이 됐고요. 이 모습을 잘 보면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여기 인산, 당 결합하고 또 인산당, 인산당 이렇게 당이랑 인산 부분이 쫙 이렇게 연결이 된 거 볼 수 있어요. 마치 보면 어떤 한 가닥 혹은 이제 DNA 같은 경우는 두 가닥의 고분자의 이제 바깥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바깥 부분을 골격. 실제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당, 인산, 골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이랑 인산 부분이 어떤 기본 뼈대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당, 인산, 골격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아까 뉴클레오타이드에 또 하나 뭐 남았죠? 염기 남았어요. 그러면 이 염기는 무엇을 하냐인 거죠? 자, 염기라고 하는 것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염기는요, 바깥쪽으로 있지 않고요. 이렇게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밑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이 바깥에 인산, 당, 골격이 쭉 연결이 돼 있고
이 염기는 DNA 구조의 안쪽에 존재를 하게 돼요. 이렇게 안쪽에 염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위에는 한 가닥이 있지만 DN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둘이 나선 모양으로 꼬여서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염기라는 거는 DNA의 안쪽에 배열이 되게 됩니다. 자, 이 DNA의 염기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아데닌, 그리고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한 고분자인 헥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특징을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자, 헥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뉴클레익 엑시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헥산은 2가지 종류가 있었죠. DNA랑 RNA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둘 다 헥산이에요.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단위체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고요. 그런데 이 DNA와 RNA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차이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헥산에 있는 종류 중 하나인 DNA 그리고 또 RNA의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DNA는 아까 그림으로 봤죠. 이중 나선 구조예요. 2가닥이 꼬여서 이중 나선 구조 모양을 띠고 있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DNA고, 그럼 RNA는 얘는 단일 가닥이에요. 아까 당인산 골격이 바깥쪽, 그리고 염기들이 안쪽을 구성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중나선 구조인 DNA에서의 이야기고요. RNA는 한 가닥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 둘의 차이가 이것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게 아까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계였는데 인산은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당이 다른데 당이 어떻게 다르냐면 당의 이름이 DNA 같은 경우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고요. RNA의 당은 죄송해요. 얘는 그냥 리보스. 책에 따라서 리보스라고 하는 책도 있을 거예요. 둘의 차이가 그럼 어디 있냐? 앞에 이제 디옥시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이 디옥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 영어로 이제 뭐 디크리스나 이런 단어 생각해 보면 앞에 D가 붙으면 얘는 어떤 의미냐면 뭔가 감소 또는 뭐 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옥시는 뭐냐면 옥시는 옥시젠, 산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 디옥시가 붙어 있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산소 하나가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은 당인데 이 리보스 당의 형태가 산소 하나가 없는 게 DNA의 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염기도 차이가 조금 있다고 했었죠. DNA에 존재하는 염기가 DNA는 아까 4종류 봤었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까지 봤는데 이 RNA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딱 한 개만 다른데 아데닌까지 같고 타이민 대신에 RNA 같은 경우는 유라실이 있어요. 얘는 유라실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같아요.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같고 타이민 대신에 RNA는 유라실이 있습니다. 자, 또한 또 역할도 좀 다른데요. 자, DNA의 역할은 뭐냐면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RNA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해요. 또
이 단백질을 이제 리보솜이 합성을 하는데 그 단백질 합성에도 이 RNA가 관여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이게 RNA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좀 교과서로 돌아가서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고분자인 헥산을 봤는데요.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돼요. 아까 단백질 만드는 과정에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데, 이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됐다고 해서 바로 DNA가 될 수는 없고요. 얘네가 또 어떤 구조를 형성하면서 핵산과, 그러니까 DNA의 구조가 되는데요. 자, 그림으로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DNA 이중 나선 구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가운데 이제 염기가 있죠. 안쪽에 염기가 있고, 염기가 지금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어요. 자, 지금 염기가 쌍을 이루면서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접합이 될 수 있는 이유, 지금 진짜 접합이 된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하는데, 실제로는 얘네가 이렇게 척 붙은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그 보시면은 이런 염기 있죠. 지금 서로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결합을 했는데 염기가 서로 어떻게 어떠한 힘이 사이에 작용을 해서 지금 그 인력의 작용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염기가 짝을 이루고 있는 거를 어떤 결합이라고 하냐면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상보는 서로서로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염기는 이렇게 근데 짝꿍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염기끼리 서로 다 결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데닌 같은 경우는 두 개로 지우고 다시 한번, 자, 아데닌 같은 경우는 누구랑? 타이민이랑만 결합을 할 수 있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랑만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짝꿍 염기끼리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또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수소 결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를 수소 결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아데닌 그리고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에 있는 수소가 하는 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소가 인근 이제 분자에 있는 전기 음성도가 큰 질소랑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 결합은 우리가 이제 배운 공유 결합처럼 이렇게 진짜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하는 건 아니고요. 이름만 사실 결합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힘이에요. 서로 당기는 인력. 그래서 각 염기가 이렇게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 또는 상보적인 수소 결합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산까지 총 4가지 고분자를 봤고, 특히 단백질하고 또 핵산 같은 경우는 각 단위체인 아미노산과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다루었던 내용들이 아마 조금 어렵고 좀 익숙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낯선 용어들이 나오면은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남은 시간은 담당 선생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